새벽 공기가 차가운 실내 훈련장 안에는 오직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똘비는 오직 실력 하나로 승부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파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레슨과 장비 관리를 병행하며 전국체전 입상을 위해 매일을 바쳤습니다. 올해만큼은 반드시 엔트리에 들어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프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훈련장에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보다 3살 어린 후배 순자가 혜성처럼 나타나 훈련장의 분위기를 독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안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바탕으로 코치진과 상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순자의 실력이 기준 미달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녀는 번번이 주요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똘비에게 순자의 등장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순자가 돈으로 자리를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번 시즌만큼은 절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치들의 시선은 점차 실력이 좋은 똘비가 아닌 재력이 좋은 순자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특별 대우를 즐기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똘비는 선배로서 순자에게 몇 차례 충고를 건넸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훈련장 한 구석에 세워진 순자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똘비의 낡은 자전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선발전이 다가올수록 똘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내부 정치의 압박은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래도 코치진은 똘비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실력 위주로 선발할 것이라는 빈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공고된 엔트리 명단에서 똘비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이름은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똘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똘비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공정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스포츠 정신을 지키기 위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순자의 비리에 대한 증언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순자의 배경을 두려워하며 선뜻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똘비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며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금씩 똘비의 뜻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비밀스러운 서명이 쌓여갔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챈 듯 똘비를 향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경쟁을 넘어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상부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최종 자료 정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똘비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가진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훈련장에서 여유롭게 연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똘비는 이번 고발이 자신의 선수 생명을 건 마지막 도박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똘비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상황이 순자와 그녀 뒤에 거대 권력이 짜놓은 판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서려는 대상은 똘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똘비의 고발 시도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똘비는 낡아서 밑창이 다 닳아버린 자신의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맸습니다. 저 멀리서 수입산 최신형 장비들이 뿜어내는 광택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직접 들지도 않는 고가의 가방들을 거느리고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착용한 장비 하나하나가 똘비의 1년치 훈련비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될 국가대표 엔트리는 모두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상으로 본다면 똘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감독과 코치들은 순자가 나타나자마자 비굴할 정도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순자의 기록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약속한 후원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직한 대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훈련 도중 힘들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코치들은 그의 게으름을 꾸짖기는커녕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반면 똘비가 잠시 숨을 고르려 하자 코치들은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은 이미 공정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순자는 따로 마련된 특별식을 제공받았습니다. 똘비는 식판에 담긴 형편없는 반찬들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복도에 국가대표 1차 명단이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명단 가장 윗부분에는 똘비의 이름이 아닌 순자의 이름이 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똘비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동료들도 술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와 똘비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형, 운동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똘비는 폭발하기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며 감독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이번 선발 기준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감독은 책상에 앉아 서류조차 보지 않은 채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독은 장비와 기술도 실력의 일부라며 똘비에게 조용히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피와 땀이 부정당하는 기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발 탈락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똘비는 체육관을 빠져나와 텅 빈 스탠드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순자의 거만한 미소와 감독의 비겁한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협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조차 순자의 지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곧 실력이 되는 이 더러운 시스템을 누군가는 부숴야만 했습니다. 똘비는 더 이상 혼자서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훈련 장비 대신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똘비의 사물함 문에는 그가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식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에 붙은 기괴한 표식의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쪽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이 붉은 잉크로 그어진 X 표시만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자의 횡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똘비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핀 뒤 숙소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친한 동료 2명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색 A4 용지 뭉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의 맨 위에는 엔트리 선발 비리 고발 및 제조사 촉구 서명서라는 제목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주저하며 볼펜을 든 손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똘비는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순자의 돈 아래 짓밟힐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체격이 큰 동료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습니다. 첫 번째 서명이 끝나자 나머지 동료도 결심한 듯 빠르게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똘비는 서명이 적힌 종이를 소중하게 챙겨 품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멀리서 순자의 화려한 스포츠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오만한 태도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향한 어떠한 견제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똘비는 밤새도록 방에서 다음날 협회에 제출할 고발장의 내용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피로를 잊은 듯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장에 들어선 똘비는 평소보다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어제 서명했던 동료들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멀리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똘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코치가 다가와 똘비를 조용히 감독실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감독실 안에는 순자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무언가를 툭 치며 똘비에게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똘비가 정성스럽게 모았던 동료들의 서명지가 복사된 것이었습니다. 똘비는 어떻게 이것이 당신 손에 있느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며 서명한 동료들이 이미 마음을 바꿨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똘비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감독실을 뛰쳐나와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의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기는커녕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협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속하려 할 때마다 접근이 차단된 IP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시하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똘비는 텅 빈 공원에서 젖은 벤치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쉴 새 없이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에는 당신의 고발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 의문의 연락을 믿어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누구인지 묻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 뒤 다시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자신을 진실을 찾는 기자라고 소개하는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후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시사 프로그램의 기자라고 소개한 남자는 똘비가 준비 중인 고발건에 대해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줄 유일한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전화상으로는 보안이 우려된다며 지금 바로 신도시 근처의 한적한 건물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똘비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 봉투를 챙겨 어두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아직 입주가 채 끝나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1층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린 전화기 속 기자는 사람이 많은 곳은 위험하니 4층의 빈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도착한 4층 복도는 형광등조차 켜지지 않아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 플래시를 흔들며 똘비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곳에는 코트를 깃을 세운 한 중년 남성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사로 증명하듯 가짜일 리 없는 명함을 내밀며 똘비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가구 하나 없이 플라스틱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빈 사무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똘비는 그동안 순자가 저질러온 비리와 협회 관계자들의 묵인을 하나하나 올분을 토하며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똘비의 모든 증언을 녹음기에 담았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체육계의 뿌리 깊은 악습을 끊어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똘비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똘비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는 똘비가 모아온 서류들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동료들의 실명이 적힌 서명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더 구체적인 내부 문건이 필요하다고 똘비를 설득했습니다. 똘비는 그가 제시하는 치밀한 보도 계획을 들으며 정의가 승리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남자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똘비의 가족관계와 거주지에 대해 사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알아두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똘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순진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기자는 똘비의 모든 대답을 수첩에 꼼꼼히 적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저편에서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듯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는 태연하게 건물 관리인일 뿐이라며 똘비의 불안감을 일축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음 만남까지 고발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오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똘비가 일어서려 할 때 남자의 코트 사이로 언뜻 보이는 무언가가 똘비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가지고 다닐 법한 물건이 아닌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금속재 소품이었습니다. 똘비는 애써 공포를 억누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뒤에서 남자가 쫓아올 것만 같은 압박감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자신의 차에 올라탄 똘비는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금 만난 남자가 정말로 기자가 맞는지 아니면 순자가 보낸 함정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똘비는 이 위험한 도박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에는 아까 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따라온 듯한 검은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똘비가 속도를 높이자 뒤따르던 차량도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사냥감을 쫓듯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어 간신히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스마트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똘비씨.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라는 기자의 소름 끼치는 인사였습니다. 똘비는 그가 자신의 집 위치까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똘비는 커튼 뒤에 숨어 창밖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집 앞 가로등 아래 아까 보았던 그 검은 차량이 엔진을 끄고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밤, 나는 가로등 아래 멈춰 선 그 검은 차량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품속에 숨긴 고발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고 화면에는 아까 그 기자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지금 당장 근처의 지하 카페로 내려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겨 지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카페 안은 손님 하나 없이 오직 연기만이 자욱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준비해온 자료가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동료들의 서명과 순자의 비리가 적힌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남자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열정적인 기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사 작성에 필요한 질문 대신 이 자료를 다른 누구에게 보여줬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오직 나만 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을 들은 그의 미소가 아까보다 훨씬 더 짙고 기괴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구형 녹음기를 꺼내더니 오늘 나눈 대화는 모두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나의 외침에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휩싸인 나는 서둘러 그의 뒤를 쫓아 지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보인 것은 그 기자가 아까 보았던 검은 차량의 뒷좌석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필사적으로 달려가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창문 너머로 기자의 얼굴이 아닌 순자의 최측근 비서인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넘겨준 서류 뭉치를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비웃음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자인 줄 알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순자가 보낸 가짜였으며 나는 내 손으로 모든 증거를 넘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멀어졌고 나는 텅 빈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분노가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타이어 마찰 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 승합차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았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나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쓸리며 뜨거운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이 내 귀에 대고 순자님의 선물을 거절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승합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닫히는 차문 소리와 함께 나는 암흑 속에 갇혔고 차는 어디론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묶인 채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무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를 믿었던 나의 순진함이 결국 나를 이 거대한 덫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차는 인적이 드문 신도시 외곽의 한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내들은 나를 끌어내어 불이 꺼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고 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곳은 텅 빈 사무실이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의자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텅 빈 사무실 중앙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철컥하는 잠금 장치의 금속음이 고요한 공간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두 명이 입구를 막아선 뒤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경 너머의 안광이 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믿었던 기자가 아니라 순자의 집안일을 처리해주던 악명 높은 해결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책상 위에 내가 건네주었던 고발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움직이려 했지만 뒤에 서 있던 사내가 내 어깨를 강력한 힘으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갑자기 명치를 가로지르는 강한 충격과 함께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결사는 구두굽으로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밟으며 천천히 내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게 얼마나 값싼 단어인지 아느냐며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순자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외침을 비웃듯 그는 서류 더미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며 조롱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내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옆구리와 등을 타격하자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감촉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피냄새가 나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해결사는 바닥에 흩어진 고발 서류들을 보며 이것이 너의 유서가 될 수도 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새로운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들이밀며 강제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내가 순자를 음해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는 허위 자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저항했지만 사내 중 한 명이 내 손등을 구두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에 나는 비명을 질렀고 시야는 눈물과 고통으로 흐릿해졌습니다. 해결사는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내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라며 소름 끼치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나의 마지막 저항 의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작된 자백서 하단에 나의 이름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펜 끝에서 흐르는 검은 잉크가 마치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서명을 확인한 해결사는 만족스러운 듯 종이를 챙기며 나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모은 동료들의 서명 명단마저 내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이 조작된 서류를 협회 징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라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살해하라는 잔인한 요구에 나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면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사내들은 나를 질질 끌어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짐짝처럼 내던졌습니다. 텅 빈 건물 복도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시작했던 나의 행보가 결국 가장 추악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는 끊임없이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꿈을 쫓던 열정적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피 묻은 자백서가 무거운 납덩이처럼 내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도시의 소음은 나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협회 건물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종이가 제출될 것이고 나의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나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협회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인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협회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순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 손에 들린 고발 서류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손이 떨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나는 끌려가듯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 문이 잠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는 협회 간부들이 마치 심판관처럼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방 한가운데 마련된 작은 의자에 몸을 얹었습니다. 고발장을 내밀자 위원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탁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뱉은 첫 마디는 고발 내용이 아닌 나의 품행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함께 서명했던 동료들이 나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했다는 증언서가 펼쳐졌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배신의 증거들을 보며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에게 징계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커녕 선수 자격 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걸어나온 순자는 내 앞에 서서 아주 우아하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선배님 주제를 아셨어야죠 라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내가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경비원들이 순식간에 나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눌린 내 뺨에 차가운 대리석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여유롭게 내 앞을 지나가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듯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인간이 아니라 치워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협회 복도로 쫓겨난 내 뒤로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하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나를 폭행했던 가짜 기자의 번호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대가를 치러야지라는 문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반대편 비상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이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와 건물 밖 주차장으로 탈출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순자의 화려한 스포츠카가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나를 비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차를 쫓아갈 기력조차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경기장의 조명 아래에서 꿈꿨던 나의 미래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밴이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밴의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에게 차에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목에 새겨진 문신을 본 순간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목에 새겨진 그 기괴한 문신은 내가 상대하던 자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자라고 믿었던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넘긴 모든 증거 자료들은 이미 그들의 손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협회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 홀로 서서 나는 내가 지켜온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내가 포섭했던 동료들로부터 온 절교의 메시지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비호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는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나를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내 선수 자격 정지 통보서는 차가운 우편함 속에 무심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십수년간 흘린 나의 땀과 노력은 부정당했습니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쌓인 메달과 트로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빛나는 금속 조각들이 정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발신번호 제한 전화에서 남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조용히 살라는 짧은 경고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은 이미 그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나의 모든 장비들을 가방에 담아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때 묻은 유니폼을 버리는 순간 내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순자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화려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배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공은 결코 평평한 곳에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운동복이 아닌 이름 없는 작업복을 입고 거리에 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지난날의 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꿈꿨던 공정한 세상을 그려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갑고 단단한 벽으로 나를 가로막습니다. 순자와 그 일당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자신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패배는 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홀로 정직하게 뛰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현실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꿈을 꾸는 어린 선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묻히고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힙니다. 나는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되어 조용히 사라지려 합니다. 이 운동장이 바로잡히는 날은 아마 내가 죽은 뒤에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떳떳했던 시간들을 가슴에 묻고 떠납니다.